우리의 뇌는 어떻게 세상을 압축해서 이해할까? 자유에너지 원리로 바라본 인식론. 슈퍼마리오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세상을 압축해서 이해할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해온 자유에너지 원리, 그리고 베이즈 능동 추론을 통해서 바라본 인식론 개념을 좀 재미있게 좀 도입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슈퍼마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참고로 그 슈퍼마리오가 그 아주 이 2D의 그 도트 스타일로 되어 있는 프로토타입 있잖아요. 이 파일이 참고로 어 용량이 몇 킬로냐면 제가 이미 여기 써져 있는데 40킬로바이트예요. 그 웬만한 음악들이 MP3로 압축해서 담겨져 있을 때 3, 4메가바이트가 넘죠. 근데 1메가바이트가 되려면은 킬로바이트가 1024킬로바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슈퍼마리오 10개 있어도 음악이 못 담기네요. 웬만한 가요 하나가. 슈퍼마리오 한 100개 정도 있으면 담길까 말까. 아, 인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압축해서 용량을 좀, 담았단 말이에요. 최적화했단 말이죠. 그거랑, 우리의 그 정보 이론, 그리고 예측 오류랑 자유에너지 원리랑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 꽤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먼저 그 이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보죠. 40킬로바이트 안에 게임 하나 수저넣기.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하는 코딩 애플이라는 채널이 참 좋은 채널이, 좋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코딩 배울 때, 그리고 관련한 정보들을 좀 볼 때, 좀 이것저것 많이 봤었는데, 한 3분, 여기 다 보진 않을 거야. 한 3, 4분 정도만 볼 건데요. 아, 진짜 옛날 개발자들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게임팩 하나에 게임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자 슈퍼 마리오 같은 경우 게임팩 용량이 고작 40kB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40kB 안에 게임의 모든 걸 쑤셔 넣어서 만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스 코드는 32KB 정도였고요. 그래픽 에셋은 8KB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말이 안 되는데 NES는 화면 사이즈가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이미지 파일은 원래 용량이 180KB 정도예요. 그래서 배경 하나를 만들려면 180KB가 필요한 게 정상인데 근데 게임팩 하나인 그래픽 에셋을 8KB까지만 저장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게임은 32개의 레벨을 가지고 있었고요. 각 레벨마다 이제 배경과 사물을 이렇게 꽉 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때 당시 게임 개발자들은 상남자였기 때문에 8KB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배경을 하나의 큰 이미지로 만들어둘 필요는 없고요. 자주 쓰는 패턴을 타일 형태로 미리 만들어두고 타일을 조합해서 배치하는 식으로 배경을 만들면 훨씬 적은 용량으로 많은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용 타일을 총 256개 정도 만들어두고 요걸 이렇게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배경들을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이 이미지도 보시면 한 16,000개 정도의 픽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클 것 같지만 잘 보시면 4가지 색상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1픽셀에 2비트의 용량만 필요했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 배경용 이미지 하나는 4KB만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게임이면 배경 말고 움직이는 사물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NES에선 이제 레이어 2개를 동시에 출력해 줄 수가 있었는데 하나인 배경을 넣고 하나인 사물을 넣어서 출력해 준 다음에 요거를 겹쳐버리면 게임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랑 사물을 위한 타일셋도 미리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것도 4KB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총 8KB의 그래픽 에셋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군바라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자, 요걸 만들고 싶으면 4개의 타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4개의 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겠네요. 근데 군바에다가 걷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도 필요하니까 총 12개의 타일이 필요하겠네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복되는 타일은 재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타일들은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타일들의 용량을 줄여서 이렇게 게임을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용량을 더 줄이고 싶으면 캐릭터 디자인을 그냥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 캐릭터나 사물용 타일은 화면에 집어넣을 때 뒤집어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일 하나를 화면에 집어넣을 때 32비트 정도의 부가 정보도 같이 기입을 하는데 그 중에 2개 비트는 뒤집을지 여부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바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디자인을 해버리면 이제 군바 뚜껑을 만들 때도 타일을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용량을 반으로 줄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군바를 만들고 싶으면 자, 12개의 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최소 3개의 타일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물 말고 이제 배경 타일은 뒤집기가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엔 타일을 그대로 재활용한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게임 하나를 쑤셔 넣는데 여기 보면은 댓글 중에 참 인상 깊은 댓글 중 하나가 개발의 전설이죠. 게임의 한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 용량이 게임 용량보다 높아. 여기 여기 이 게임 장면을 하나 캡처하면은 40kB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PNG 파일, JPG 파일이. 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최적화가 용량 최적화가 됐다는 건데, 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 내가 의견 좀 비슷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세상을 압축해서 이해할까? 자유에너지 원리로 본 인식론을 좀 얘기를 해 볼 건데, 뇌는 세상을 압축해서 본다. 그런 얘기를 슈퍼마리오를 곁들여서 좀 도입을 좀 흥미롭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플라톤의 카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플라톤의 카메라라는 처칠랜드, 신경철학자 처칠랜드의 책이 있는데, 신경과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신경과학과 AI의 성과를, 그래서 철학을 전개하시는 철학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굉장히 현대적인 철학을 하고 계시죠.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그물망에 우리가 외부 세계 혹은 뭐 내부 세계든지 외부 세계는 다 인식하는 신경 그물망에 신경 네트워크에 재구성 과제가 오직 인간 얼굴에만 한정된다면 그 가능성의 범위가 꽤 크긴 하지만 극적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모든 얼굴은 인공지능의 과제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데, 모든 얼굴은 두 눈 사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매우 가깝게 대칭적이며, 따라서 그 그물망의 인코딩 코딩 전략은 아마도 입력 패턴의 절반을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그러한 방식으로 이 그물망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얼굴은 오직 하나의 코, 하나의 입, 두 눈, 두 콧구멍, 윗입술과 아랫입술 등등을 가진다. 따라서 성숙된 그물망은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성과 충돌하는 어느 표상을 위해서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그물망은 그러한 연구적 주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새로운 얼굴들이 제시하는 미묘한 변이를 부화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예측 오류와 관련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들이 외부 세계, 특히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도 아무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로 이런지는 많이는 따져봐야겠지만, 꼭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확히 똑같진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대칭화라거나 혹은 뭐 아까 말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본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자면은 한번 좀 제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보죠. 40kB의 세계 슈퍼마리오와 압축의 미학. 어린 시절 추억의 고전 게임 슈퍼마리오는 불과 40kB라는 작은 용량 안에 세계를 구축했다. 그 비결은 재활용과 대칭이다. 같은 벽돌, 같은 구름, 같은 적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며 이미 사용한 이미지를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데이터로 최대의 장면을 효율적으로 만들죠. 여기 이런 걸 좀 보시면 여기 있는 숲덤불하고 구름하고 같은 타일이에요.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였다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눈속임 조금만 하면은 사람이 좀
속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속기 쉽죠. 또한 캐릭터의 얼굴이나 사물의 형태를 좌우 대칭 구조로 설계하여 절반만 저장한 뒤, 군바죠. 군바의 경우가 좀 그렇죠. 나머지는 대칭 변환을 통해서 재구성함으로써 정보량을 더욱 줄였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정보량 얘기했었죠. 그 정보량하고 서프라이저하고 어, 그 뭐냐 정보량하고 뭔가 예측 오류하고 다 같은 개념이다.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보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놀라워야 되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하고 달라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 거겠죠. 흥미롭게도 인간의 인지 체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패턴을 파악하고 규칙을 파악하면서 그런 구조적 특성만을 추출해서 압축적으로 재구성하죠. 이런 작업들은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predictive coding의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이를 통해서 뇌는 제한된 에너지 안에서 세상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전략을 발전시킵니다. 가령 좌우 대칭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양쪽의 세부 정보를 모두 저장하기보다는 대칭성이라는 규칙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얼굴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려고 하죠. 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식으로 이런 한정된 정보를 토대로 전체를 추론해 내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내가죠. 아마도 근데 이런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좀 대칭적인 얼굴을 좀 더 미인이라고 좀 선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추측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인 추측이죠. 엄청 막 입증이 엄청 많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괜찮은 작업 가설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플라톤의 카메라 구조를 좀 연달아 얘기하자면 정말로 일부 자주 대하는 영역에 관한 자주 대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 만들잖아요. 코딩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아니면 매크로 같은 거 만들죠. 그럼 정보의 성공적인 압축 서식을 찾는 일은 그 영역에 대해 규정하는 영구적 주제 혹은 구조 혹은 규칙성 등을 찾는 일에 해당한다. 우리는 어쩌면 그물망의 훈련 단계 동안에 문제의 지각 영역 내에 느리게 발견되는 전형적 요소들 사이의 중요한 동일성과 차이성의 추상적 대응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일단 그러한 배경 대응도가 자리를 잡기만 한다면 그 대응도 내에 특정 지점의 감각 유도 활성을 통해서 그물망은 현재 친숙한 영역 내에 많은 수용 가능, 수용 가능한 것들에 대해 지각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는 쉽게 말해서 필터링을 하면서 예측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것부터 좀 먼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뇌는 마치 뛰어난 영상 압축기와 같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정보는 배경으로 추상화해버리고 변하는 정보는 예측 오류에만 좀 변하는 정보, 예측 오류에만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실핏줄이나 안경테, 심지어 코조차도 보이지 않죠. 그 코앞도 안 보이는 험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눈앞도 안 보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코도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물론 한쪽 눈 감고 아래를 좀 쳐다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보이긴 해요. 근데 평소엔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어텐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실제 감각상으로는 시야에 들어오지만 뇌는 의미 없는 배경으로 처리해서 삭제해버린다. 어, 마치 포토샵의 자동 부정처럼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주로 변화에만 반응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신경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측 오류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처리되는 거고, 변하는 것만 이제 제깍제깍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동영상 압축처럼 말이죠. 좀, 어떤 식이냐면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노트북, 뭐 마우스, 아니면 뭐 눈앞에 있는 컵, 지금 마침 뭐 그런 것들, 핸드폰.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눈 하나 별로 움직이지 않고 이걸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이걸 있다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미세한 안구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가만히 멈춰 가만히 멈춰 있는 컵이나 마우스나 지금 노트북이나 이런 걸 보고 있을 때에도 존재하는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눈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한다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막이랑 붙어 있는 실핏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식을 못 하죠. 왜냐? 계속 망막이랑 붙어 다니면서 동일한 위상으로 동일한 각도, 동일한 속도로 계속 실핏줄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배경 처리해보고 백그라운드 처리해버리고 변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뭐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배경과 전경의 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는 자신의 신체와 이거는 그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리사 펠든 베럿의 책인데 그 능동추론, 자유에너지 원리, 예측 오류의 관점에서 감정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논의해보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어, 몇 권, 감정에 대한 단 한 권의 책만 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딱 이 한 권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좀 볼 건데, 아기는 자신의 신체와 세계에서 들어오는 세세한 감각 입력을 바탕으로 개념을 형성한다. 즉, 예측 오류에 해당하는 개념을 형성하는 거죠. 감각 입력이 딱 들어와서 그 예측 오류로 나한테 느껴지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압축하듯이 차이에서 유사성을 추출함으로써 뇌는 감각 입력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결국에는 효율적인 다중감각적 요약분을 만들어낸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단순히 비유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로 유튜브에서 동영상 압축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최적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영, 저는 영상 같은 거 보관을 구글 드라이브도 아니고 원드라이브도 아니고 유튜브에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튜브에다가 비공개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돈 안 들이고 웹하드를 이용하는 셈이죠. 근데 그런 데다가 좀 보관하고 나중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내가 업로드했을 때 용량보다 훨씬 용량이 낮아져요. 이 유튜브가 최적화를 굉장히 잘한다는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제가 지금 송신하고 있죠. 줌을 통해서. 뭐, 여기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도 있어서 훨씬 더 설명 잘하시고 더 이해를 잘하시겠지만 대략적인 설명만 하자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뭐 1시간 동안 있다고 쳐봐요. 어. 그러면은 제가 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손을 움직이거나 얘기를 하거나 입이 움직이거나 그러면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변하는 부분들 위주로만 처리를 하고 압축을 하고 모아가지고 그것들 위주로만 최적화를 하는 거죠. 변하는 부분은 더 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놔둔 다음 배경 처리를 한 다음에 변하는 부분만 예측 오류로서 최적화를 한다면 정보량에 대해서 더 낭비를 하지 않고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어,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압축하는 원리가 어느 정도 이런 최적화의 원리랑 좀 맞닿아 있다고 알 수 있겠고, 뇌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예측 오류들 위주로만 추출함으로써 거기서 유사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대로 다음 히든 레이어로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다중감각적 요약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감정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뭔가 시각적인 지각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뭔가 아주 선을, 모서리를 지각하고, 각도를 지각하고, 뭐 이러저러한 색깔을 지각하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그 눈에서 더 다음 히든 레이어로, 변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네. 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 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 접시는 대체로 다 둥글구나. 아니면 뭐 핸드폰 대체로 이렇게 네모났구나. 종이는 대체로 네모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잘 변하지 않는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처럼 압축하고 추상화해서 다음 레이어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더 추상화된 정보들을 다음 레이어로 올려보내는 거고 압축하면서 뭐 더 끝내는 피질 단위로 보면은 이거는 무엇인고 하는 피질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런 피질 패스웨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화의 단계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 오류들 위주로 감각 입력을 결집한 다음에 거기서 변하지 않는 정보들만 추출해가지고 끌어올리고 하는 거죠. 우리 뇌도 그렇고 우리 인공지능도 비슷한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 하고 많이 하죠. 이걸 통해서 언어도 배우고 이걸 통해서 뭔가 대상 항상성도 어, 뭔가 대상 항상성도 획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뇌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학습했으면 뇌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서 유사성을 차이로 팽창시킴으로써 해당 개념의 사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어냈으면은 마치 컴퓨터에서 압축 해제를 하듯이 이 역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역과정으로. 이 오른쪽으로 하면은 프레딕션, 예측을 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하면은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감정 개념들도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학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감정들도 그렇고 말이죠. 뇌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서 유사성을 차이로 팽창시킴으로써 해당 개념의 사례를 구성한다. 이게 바로 예측이고, 예측은 개념을 적용하고 1차 감각 부위와 운동 부위 활동을 변경하며 필요하면 수정과 미세 교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캐스케이드 프로세스, 다단계 과정은 온갖 영역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내수용 신경망에서 시작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곳은 당신에 대해서 다중감각적 요약본이 구성되는 곳이다. 이제 압축이 만들어지는 곳이 그 최종본이 내수용 신경망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다단계 과정은 1차 감각 부위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 1차 감각 부위, 뭔가 우리가 먼저 보면은, 들으면은, 촉각으로 만지면, 제일 먼저 그 신호가 다다라는 부위가 1차 감각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경험의 가장 세밀한 사항이 표상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는 위에 예 언급된 시각뿐만 아니라 소리, 감촉, 내수용, 그 밖에 모든 감각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수용 신경망에서 시작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사고, 감정, 느낌, 정동, 추상적 개념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끝내는 감정적인 정석가가 입혀지게 된다는 게 이 해부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중요한 개념인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느낌 없이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런 느낌 없이 들을 수가 없고, 아무런 느낌 없이 생각할 수가 없고, 아무런 느낌 없이 무언가를 의식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엔 마지막에 끝낸 이 내수용 신경망에서 무언가 정석가가 입혀지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식은 예측 오류를 기반으로 이런 다단계 요약 과정, 캐스케이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상적 개념들이 굉장히 압축되고 요약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이 변화하는 픽셀만 딱 기록하듯이 뇌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는 안구두약 운동을 통해 세계의 존재들을 갱신하면서 살아있는 현실을 구성한다. 우리의 지각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창이 아니라 세상을 예측하며 각각의 변화를 조건으로 재구성하는 베이지안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하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변화하는 것들이란 다시 말해서 예측 오류가 내게 있는 것들. 그것들만 내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고 그것들만이 내게 뭔가 인식할 만한 거리가 된다는 거죠. 감각 입력, 뭔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감각 입력으로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렸을 때 혹시 좀 궁금하거나 말씀 나누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좀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영삼님 좀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좀. 제가 다 알만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되게 좀 송구스러운데. 어, 저는 아직까지 질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어, 제가 영삼님께서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딕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컨셉 디벨롭먼트가 된다.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생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지안 프레딕션,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베이즈적인 능동 추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베이즈적인 확률 계산을 하는 그런 모델이 결국엔 생성 모델이란 말이죠. 뇌에서나 뭐 인공지능에서나 챗GPT 같은 것도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생성 모델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관점에서 좀 격가지로 하지만 좀 중요한 생각이기도 한 신비 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관상기도라거나 면벽수행이라고 하나, 면벽수행이라거나 그런 수행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체험들이 있을 텐데 그 상태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흥미로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럼 베이지안 뇌는 오랜 시간 눈을 감고 감각 입력을 차단하면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혹시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상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아마 경험해 본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외부 입력이 사라진 자리에서 내부 모델이 계속 자유롭게 변주돼. 보통 이런 식으로 생성 모델이 계속 돌아가는 거를 제어하는 게 외부 세계의 감각 입력 데이터거든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생성 모델이 잘 제멋대로 돌아가지 않고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렇잖아도 이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고 완고한 체계고 그래서 사람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좀 그런 건데 안 그래도 완고하고 감각 입력보다 훨씬 더 세게 작용하는 여지가 있는 게 우리 생성 모델인데 감각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그 제어할 수 있는 여건마저 사라진다. 그러면 내부 모델이 막 자유롭게 변주되고 챗GPT에서 이런저런 할루시네이션 만들어내는 것처럼 막 온갖 이상한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 이상한 이미지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 시각적으로는 빛이 보인다더라. 청각적으로는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더라. 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진짜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그 생성형 AI처럼. 이는 외부의 예측 오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뇌의 생성 모델이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과정인 거죠. 쉽게 말해서 감각 입력 데이터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리에 따르면 뇌는 항상 예측과 감각 입력의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외부 데이터가 딱 차단되면 뇌는 내부에서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곧 내부 모델을 활성화시켜서 자기 예측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작업인 건데 신비 체험은 바로 이
자기 생성이 의식 수준으로 드러난 정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좀 읽어보면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에 나온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명상에 대해서 혹은 명상과학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나 통찰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명상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이 느껴보셨겠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어있는 동안에는 보통 눈을 통해 새로운 시각 정보가 계속 유입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 오류를 수정하고, 제어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언가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recognize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으면서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은 뇌의 생성 모델은 계속 이러저러한 이미지를 늘 하던 대로 만들어내지만 이걸 수정해줄 새로운 시각 정보 유입이 차단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하향식으로 계속 생성이 되는 탑다운으로 생성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이 바텀업으로 유입되는 시각 정보, 감각 정보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예측 오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어서 새로운 시각 정보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뇌 생성 모델이 자유롭게 말 그대로 정말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자유에너지가 충만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만들어낸 온갖 이미지들이 생생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쉽게 체험할 수가 있는데 쉽게 혹은 뭐 요즘 같은 주의력 결핍 시대에서는 쉽게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시험 상황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졸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눈앞에 무언가를 보려고 해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대략 30분 정도 30분 정도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보려고 해보세요.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뭔가가 당연히 보이지 않겠지만 눈동자, 눈알을 그대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딱 그때 30분 정도 무언가를 계속 이제 쳐다보려고 하면 감각 상태의 그 생성 모델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보통 사람 얼굴이나 동물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기도 하고 환한 빛이나 다양한 종류의 색깔이 내부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빛이라거나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감각 입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 무언가가 내부 세계에서 생성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질문이나 그 뭔가 코멘트 있으면 언제든지 뭐 채팅이나 음성으로 언제든지 좀 끼어들어 주셔도 되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커 블랭킷이 이루어져 있다. 감각 상태 외부 세계가 있고 그 감각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내부 상태를 좀 피드백을 전해다 주고 그걸 통해서 활성 상태, 행위 상태를 이끌어낸다. 그걸 통해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예측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측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커 블랭킷을 통해서 본 네 가지 상태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내부 상태가 이 직접 닿아 있지 않은 외부 세계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이 베이지적인 능동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에너지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듯 슈퍼마리오의 40kB 세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인간의 지각, 신경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신비 체험까지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로 고차원의 세계를 구성하는, recognize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신경철학자 폴 처칠랜드는 그분의 저작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플라톤의 카메라에서 벡터 완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비어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빈 정보까지 추론해내고 뭔가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변화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 존재에 대한 지각도 함께 멈춘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뇌와 세계가 함께 맺는 존재론적인 진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간단한 도입인데,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얘기를 해보면은, 8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측형 계측, 예측형 계층 구조를 가진 게 우리의 뇌와 인식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음. 여기까지 좀 질문이나 뭐 커멘트나 이야기 나눌 게 혹시 있을까요? 슈퍼마리오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슈퍼마리오에서 정보를 최적화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것처럼 우리 뇌도 꽤 비슷하게 작동하는 면들이 있다더라. 그 중에는 단순한 가설 측면도 있겠지만 작업 가설에 그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꽤 많이 입증된 측면들도 있다. 자유에너지 원리라거나 어떤 베이즈적인 능동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많지 않을까? 압축과 압축 해제 개념과 유사하다를 넘어서 거의 똑같이 좀 작용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제 질문 있, 네. 네. 보통 이제 신비 체험 맥락에서 뭐 사후 체험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 활동에서 같은 환상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증언에는 그러면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뇌에 있었고, 그게 이게 풀리면서 감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 역순의 어떤 해체가 뭐라 해야 되지? 뭐 약간 그런 압축 해제 같은. 네. 네, 이미지의 상연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첫째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진화적인 풀을 타고났고 우리 인간이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서 타고났고 그로 인해서 타고난 배경식도 겹치는 게 많을 거고 비슷한 사회, 비슷한 커뮤니티에서 자라났다면 그리고 교육을 비슷하게 받았다면 배경 지식이라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어 사전 확률이 비슷한 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비슷한 곳에서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그런 식으로 겹치는 사후세계의 장면들이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인류 공통적으로 뭐 겹치는 것들이 있다더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마 뭐 진화적인 이유들이 그렇게 좀 작동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음,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신비 체험을 그렇게 좀 자연화해서 쉽게 말해서 그 자연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임사체험 같은 거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임사체험이 바라보는 그 표상이 대응하는 어떤 그런 실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납득이 되셨겠죠 아마? 네, 납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좀 많죠. 이 자유에너지 원리, 뭐 능동추론 그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지만 이걸 여기다가도 적용해 볼까? 여기다가도 적용해 볼까? 종교에도 심지어 어 우리도 제가 아까도 공유했던 게 야구잖아요. 야구 선수가 야구 타자가 140km의 시속 140km의 공을 치는 거는 절대 보고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영을 보고 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얼마나 정교화해서 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전 확률이 정교하게 갖춰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사전 확률을 잘 갖추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더 다채롭고 더 정확해질 거예요. 이거는 하물며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많다. 배경 지식이 다채롭고 거기에 따른 이해도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조그만 감각 입력에도 막 휩쓸려 나가고 저거 뭐야 놀랍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저 사람은 또 뭐야 이런 식으로 휩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도 다채롭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도 많고 아니면 꼭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순수 문학을 많이 이해하고 접근하고
곱씹고 생각해 본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감정에 덜 휩쓸려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추론할 수 있게 되죠. 그게 공감이고요. 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 어떤 정신병리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을 좀 많이 면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착각을 하죠. 나 되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데 왜, 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뭐 공황장애 막 이런 게 있지.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감정이 풍부한 경우와 거리가 먼데 감정이 풍부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또, 이, 어, 굉장히 슬픔이 막 느껴져. 난 감수성 예민하구나. 조금만 뭔가 자극해도 뭔가 센티멘탈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래. 굉장히 나는 섬세하고 뭔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감정이 풍부한 게 아니라 몇 안 되는 감정, 한두 가지의 감정 개념들에 파묻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아주 얕은 감정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네트워크는 슬픔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어져 있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슬픔 하나만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보면은 다채로운 어휘들, 개념들이 막 무지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쓰는 어휘들을 코퍼스 막 분석 같은 거 막 하면은 뭐 트위터든지 그 사람이 쓰는 인스타 같은 거라거나 그 사람이 썼던 카톡 같은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어휘가 굉장히 다채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명시적으로 봤을 때. 꼭 어휘가 다채롭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감정 개념들을 다채롭게 가지고 있다면은 이 슬픔 하나를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채로운 다채로운 신경망 회로들로 다채로운 개념들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훨씬 감정이 덜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연구들이 이미 많이 있고. 대신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감정이 굉장히 얕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볼 때보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라볼 때 훨씬 더 다채롭게 세상을 이해하고 훨씬 더 실용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감정 개념이 풍부한 신경망이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다채롭고 정확하게 감정을 활용하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감정 입자도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리사 페드너 변호사. 감정에 대해서도 이런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감정 입자도. 이모셔널 그래놀라리티. 어, 네. 이런 식으로, 압, 감정도 이런 식으로 압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슬픔이라거나 분노라거나. 분노라는 것도 보통, 전형적인 뭐 분노 패턴이 있다고도 뭐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막 소리 지르고 몸을 주체할 수 없고. 근데 가만히 있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경우들이 좀 많죠, 사실은. 가만히 직장 상사가 내 엄청난 잘못을 알임에도 불구하고 혼날 준비를 했는데 저기서 가만히 있어. 더 무서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노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추상화하면서 하나의 분노라는 단어로 압축을 했을 뿐이지만 이거 압축했을 때 더 다양한 감정 개념들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감정이 덜 휩쓸리고 병리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고 좀 더 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실제로 병원도 덜 방문하게 될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좀 슈퍼마리오를 통해서 우리 뇌는 어떻게 세상을 압축해서 이해할까? 네,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봤고요.